탄핵, 퇴진,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 정권을 어찌할꼬 김윤철. 국민의힘 보수 언론의 윤 정권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탄핵 혹은 퇴진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대응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듯하다. 윤 정권 규탄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 파탄을 문제 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넘어서서 무책임, 무능함, 무도함, 무지함을 해소할 좋은 보수정치 역량 발굴에까지 시선이 가닿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질적 변화가 일기 시작한 듯하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하락 정도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지되어 온 판단의 신중함과 행동의 유보 심리가 지배하는 국면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사회적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가 대한민국 생존의 필요조건이라며 윤 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31일에는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이 헌정질서 파괴를 우려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과 검찰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는 10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것과 같은 시민불복종운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권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그간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추세를 볼 때 새롭지 않다. 윤 정권이 그나마 의존하고 있던 지역적 기반,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이탈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는 데서 다소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충격이 깃든 물음을 자아내는 놀라움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수긍의 순간에 다다랐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놀라움이다. 출범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비해 교수들의 연이은 시국선언은 새롭다. 공익을 증진해야 할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복원을 인정할 때조차 교수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 공동의 뜻을 모아내기 쉽지 않다. 양극화된 구도에서 결국 편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조직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시국선언과 같은 공동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통적으로 인지한 중요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과 교수의 위신이 아무리 약해졌다 해도 교수들이 함께 모여 시국선언 같은 것을 하면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다. 윤 정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과 태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과 사건들의 누적과 융합이 만들어낸 사무의 맥락적 효과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리스크의 감수를 회피하고 억압하는 무책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빈번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료 공백과 세수 부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의 무능함. 총선 대패에 개의치 않고 국제정치 질서의 군사화 국면에 편승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대북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무도함. 공천 개입 의혹 파문으로 드러난 정치적 어리석음과 무지함.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뒤섞여 불만과 불신과 불안을 키워오다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고, 이 판단이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전향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즉 정치적 위기의 감내라는 비용 지불의 필요성을 승인하는 의사표출로 이어진 것이다. 지식사회 야당 공동행보 조짐 고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30만 명, 민주당 추산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 탄핵, 퇴진, 하야 등의 표현을 쓰며 윤 정권을 규탄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입장도 등장했다. 민주당은 장애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9일에는 대전 개최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고 초안을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야당 세력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야당들의 행보가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더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얼마나 확산시킬지, 또 교수들과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주요 야당의 장애 집회를
얼마나 활성화시킬지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지식사회와 야당 간의 공동행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황 변화를 한층 더 촉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상황 변화의 의미 구성, 즉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두고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탄핵, 퇴진,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구호와 의견이 그 내용적 의미의 구성이 미비한 채 각기 따로 제출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탄핵을 보자. 실제 추진할 수 있을지, 추진하면 성사될지 아닐지 그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내 의석 분포와 제도적 절차를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200석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시점에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분명한 사유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 해도 그것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한 사유인지는 합의가 쉽지 않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탄핵을 성사시켰다 해도 그것이 양극화된 정치 현실의 개선으로 나아갈지 아닐지, 유능한 정권 출범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알 수 없다. 개헌엔 권한조정 문제의식 담아야. 퇴진은 탄핵에 비추어 개념적 의미가 아예 부재하고 실제 구현 방식도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속히 결단을 내려 용산에서 떠나거나 누군가가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온갖 위협에 노출될 윤 대통령이 자발적 퇴진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강제적 퇴진은 적어도 정부 역할 수행에 마비를 가져올 정도의 공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에 준하는 집단행동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직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다. 임기 단축 개헌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윤 정권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가질 수 있으면서 대통령제 개선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반 의석이 넘어 야당만으로 발의가 가능하고 정치개혁 동참이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여당의 동의를 얻는데도 수월하고, 그래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대통령제 개선 여론도 높아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제는 시간과 의도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5월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면 실제 그럴지 미지수다. 또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좋은 정치와 유능한 정부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책을 해보겠다며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만 개헌에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유도할 구체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치적,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균형 상태를 구현할 좋은 정당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 통제 가능성을 고양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 개헌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간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사회경제적 부문 간의 힘의 균형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권한 조정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한 조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청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정권 비토 움직임에 대해, 특히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방지를 위한 방탄 집회로 의미를 한정하고 싶어한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그런 의미망 속에 가두려고 할 공산이 크다. 윤 정권 출범의 동맹자이자 정권의 지탱자인 주류 보수 언론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에는 장내, 국회로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각각 국정쇄신과 당정일체를 요구하고 있다. 윤 정권의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탄핵 혹은 퇴진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주류 보수 언론의 그와 같은 대응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윤 정권을 규탄하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윤 정권 규탄 움직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공천 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권의 총체적 파탄을 문제 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넘어서서 사무, 무책임, 무능함, 무도함, 무지함을 해소할 좋은 보수정치 역량 발굴에까지 시선이 가닿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기 위해선 세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기성 거대 정당의 파생 정당이어선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서 벗어나고 또한 시작부터 딜레마 해소의 역량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새 도전자 정당 출현을 꿈꾼다. 고역스러운 보통 사람 일상서 다다를 수밖에 없는 희망의 원리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정치는 여전히 엉망이다. 달라짐의 단초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작금의 정치는 이른바 리스크의 형연의 다름 아니다. 사법 리스크, 가족 리스크가 정치 세력 간 경쟁의 주메뉴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단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 집값만이 아닌 생필품 가격마저 크게 오른 물가 인상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에 처한 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일상적 생활의 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앙과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와 문명의 절멸이 거론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처럼 오래된 수도가 바닷물에 잠길 위험에 직면해 이전을 추진할 정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었고 확대되는 형세다. 이런 와중에 핵무기 사용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한반도 역시 남북한 관계 파탄의 고도화로 인해 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독자 핵무장론과 두 개의 국가론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칼도 도 없는 보통 사람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AI, 열풍에 기대어 새로운 진화를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때 고된 노동을 통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데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이 권력과 진보,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를 통해 새삼 확인시켜 주었듯이 보통 사람들이 기술과 번영에 기여한 만큼이라도 덕을 보려면 기란 권력, 즉 기술과 번영의 성과를 독점하려는 지배 집단을 견제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플랫폼 자본 지배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피착취적 삶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 글을 쓰는 나도 포함해 보통 사람들은 칼도 도 갖고 있지 못하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엉망인 정치를 좋게 만들 가능성을 키울 방법은 애석한 것인지 혹은 다행인 것인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기성의 질서에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정치적 도전자로서의 정당을 만들고 키우는 것이다. 적어도 기성 주류 세력이 긴장하고 위협감을 느껴 스스로를 회초리로 처바른 질서를 도모하고 보통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을 유도하는 대한 정치 세력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총선 이후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기성 정치 세력들을 보며 그리고 도전자를 자처했던 정의당의 퇴락을 보며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지만 꽤 흥미로운 변화를 목도했다. 그간 정당 정치에 심지어 진보 정당에 대해서조차 회의적 비판적이던 이들이 새로운 정당 만들기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현재에 안주하는 자는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지만 미래를 꿈꾸는 자는 정당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특히 나의 눈길을 끌고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은 그 주창자들이 기성 거대 정당 주도의 질서에 다소 수용적이던 정치학자 혹은 유력 시민운동과 진보정당 활동가 출신 인사들이라는 점이었다.
새로운 정치적 도전자의 등장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희미하게 남아 다시 살아났다. 도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정의당의 실패를 포함해 그간 원내 진입에 성공했던 여러 정당들의 명멸을 보면 실효성을 지닌 새로운 도전자의 위상과 역할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도 새로운 도전자임을 자처하는 정당들이 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이 그들이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존재감이 미약하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연합 형성과 폐기의 역량을 선보이는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반윤석열과 검찰개혁 그리고 안티 뉴라이트를 빼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불분명하다. 활동 인지의 폭이 12석이 아니라 3석 정도를 가진 정당 같다.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 또 보통 사람들에게 기란 권력을 제공하기보다 정세긴박형 프로젝트 정당 같다. 정당 조직의 성격이 생성 초기에 패턴에 형성되고 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저 인상평일 뿐이라며 넘어갈 수만은 없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의 필수 요건. 조국혁신당을 위시로 해 현존하는 군소 신생 정당들도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지금 형색 그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짚어볼 새로운 도전자 정당 등장의 필수 요건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 정당이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기성 거대 정당의 파생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 이념 정책적 정체성에서 현실 타파적 경향을 강하게 띠는 신생 대안정당의 면모를 조기에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3% 득표 미만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특히 지역에서 독자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념 정책 정체성의 경계는 이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당 건설 주도층의 선호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처지와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 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당의 주역으로 만들면 된다. 제3. 지대, 당으로 부르기도 했던 그간의 도전자 정당 실험의 실패는 그런 독자적 면모와 지지 기반을 신속히 갖추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2자릿수 득표와 의석 보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생정당의 한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즉 차분하고도 탄탄한 준비 없이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의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급조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 정당 정치 현장에서 정당민주주의는 주로 당내 민주주의로 의미지어져 왔다. 하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더 큰 의미, 즉 정당이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제도인 진짜 이유는 그들이 주도하는 당 밖의 사회적 질서를 민주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정당 조직의 성격은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지 당 밖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당내로 좁혀 대신 구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당, 민주주의, 이론의 ABC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위주의 관념이 지배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과 한동훈 국민의힘 모두에서 보이듯이 리더십 형성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시에 대거 입당한 팬덤 혹은 외부에서 영입된 정치 무경험자가 주도하는 당원 의존성을 키우는 편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정치에서 소외되어 당 밖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처지와 요구보다 열성당원의 호승심이 좌우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테놀 투윌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Britain's Conservatives Adopt the Bad Habits of the Labour Left,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좌파의 나쁜 습관을 채택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보수당마저 노동당 내 좌파가 그랬던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를 앞세워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입지가 축소되었던 것처럼 당 밖의 유권자보다 당원의 지지에 기대어 당권을 차지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사다. 당원 의존성 강화와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공통성을 안도와 안주의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셋째,
시작부터 딜레마 해소의 역량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정체성 고수와 외연 확장 전략 간의 갈등에서 그리고 신념과 책임 윤리의 충돌에서 겪을 딜레마를 정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해소해 나갈 결단력과 설득의 힘을 키우고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정치는 햄릿의 숙명과 닮았지만 동시에 햄릿의 비극을 넘어서야 할 운명도 안고 있다. 딜레마는 무엇을 선택하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더 나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게 딜레마인 것이다. 이런 궁지를 애초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새로운 도전자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들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도전자 정당의 출현을 다시금 꿈꿔본다. 지루하고 고역스럽고 모멸스러운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다다를 수밖에 없는 희망의 원리다.